안녕하세요. 다들 오셨나요?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나도 나오고 있는데. 안 나오면 돼 있죠. 저기 있죠. 예, 네?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저 안 나와요? 예, 이렇게만요. 나와요. 최근 3년간 가을 날씨가 좀 어땠나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요새 기상 관련해서 좀 자료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날씨가 이상했다. 그런데 3년간 연속 이상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이제 이상한 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날씨가 된 거죠. 이제 뭐 옛날에 미국하고 우리 사이가 지금하고 미국 사이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옛날이 좋았던 시절이고 지금 이상한 게 아니라 이제 뭐라고 하죠? 지금 일반적인 내용이고 과거가 되게 좋았던 날씨가 된 것 같아요. 일단 2023년도 상황 볼게요. 23년도에 사과가 기억하세요? 23년 가을에 엄청 비쌌어요. 왜 비쌌느냐? 제가 23년도 자료는 안 갖고 와서 미리 구두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3년도 8, 9, 10월 달 날씨가 기상관측에서상 가장 더운 해였는데 거기 플러스 하나 더 붙였어요. 뜨겁기만 하면은 문제가 덜한데 하나 더 꼈어요. 뭐가 끼었을까요? 비가 많이 안 왔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왔어요. 비가 많이 와서 사과농사 망치고 과수원이 탄저병으로 다 나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더우면 사과농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맞긴 한데 거기 플러스 비가 오냐 안 오냐 햇빛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2023년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상 관측에서 가장 더웠던 가을이고 거기다가 비도 제일 많이 왔던 해가 바로 2023년도예요. 근데 23년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2024년도 보세요. 8월달 날씨가 어떤가요? 8월 날씨가 역대 몇 등이에요? 1등이죠. 1등인데 평균 온도 보세요. 평균 온도가 몇 도가 높아요? 평년보다? 2.8도가 높아요. 하루 2.8도가 높다는 게 아니라 한 달 평균이 주야간 평균이 2.8도가 높았다. 우리 그 뉴스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시면은 그 지구 온도가 2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데 평균 온도가 2도 올라가면 인간이 지구에서 살기가 어렵다고 하죠. 2028년 4년도에 8월 달 날씨는 우리나라 한반도로 딱 놓고 보면은 최고 온도의 평균 온도는 3.2도가 높았고 일평균 온도는 2.8도가 높았다. 역대 1위였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1도가 높을 때마다 그러니까 광은 충분하는 가정에서 약 8%의 생산량이 감소해요. 모든 조건이 완벽한데 그 적정 온도보다 1도가 올라가면은 8%의 생산량이 감소한다고 해요. 토마토고 오이고 파프리카 같은 과채류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여기 보면은 9월 달이에요, 이제. 9월 달은 또 몇 위예요? 1등이죠. 1등인데 몇 도가 높아요, 평년보다? 4.2도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뒤에 보세요. 평균 최저 기온이 4.8도가 높아요. 이 얘기는 낮 온도도 높았지만 밤 온도가 더 높았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굉장히 더웠던 건 맞아요. 굉장히 더웠다. 그냥 더웠던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아계신 여기 저희 나이가 대부분 많으신데 아마 태어나서 이렇게 더운 여름은 더운 가을은 처음이었다는 게 맞아요. 처음이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기상을 볼게요. 이거는 2025년도에 작년이에요. 작년을 볼게요. 2024년도는 다행히도 가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어요. 많이 왔어도 2023년보단 적게 왔어요. 2025년 볼게요. 7월 달에 온도가 몇 도가 높나요? 2.5도가 높죠. 근데 역대 몇 위예요? 2등이죠. 그러니까 1등 그 언제예요? 24년도가 1등, 25년도가 2등, 23년도가 3등. 역대 1, 2, 3등이 다 언제예요? 최근 3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월달로 가볼게요. 8월달. 8월달도 몇 위예요? 2위죠. 2위. 그러니까 평균 온도가 역대 2위라는 얘기예요. 역대.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1도 올라오면 8% 준다고 했어요. 그럼 작년도 볼게요. 그럼 9월로 가볼게요. 9월도 몇 위예요? 2위죠. 근데 9월 같은 경우 보면은 야간 평균 온도는 3.4도가 높아요. 평년보다. 그러니까 열대야가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24년도 작년 같은 경우 9월에 보면은 낮에는 덥긴 더운데 엄청나게 덥다 생각 안 들었는데 밤에가 더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 날씨가 비 온 날이에요. 9월달 비 온 날이 지금 몇 위인가요? 역대 강수량 말고. 자, 강수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비가 하루에 아무리 많이 내려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단 비가 온 날이 많으면 안 돼요. 비가 많이 온 날이 몇 위예요? 2위죠. 평년보다 6일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10월로 가볼게요. 몇 위예요? 1위죠. 그러면은 무려 10월 달에 절반 정도가 비가 온 날이었어요. 그러면 2025년도의 날씨는 어때요?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더웠죠. 근데 거기다 뭐까지 왔어요? 비까지 많이 왔죠. 그러니까 3년 날씨가 연속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가을철 날씨가 지금 어떻게 변했나요? 지금 그러면 가을철 날씨가 장마철 날씨가 됐어요. 맞아요. 장마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열대 지역의 우기라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럼 가을철 날씨가 지금 어떻게 변했다? 지금 아열대성의 우기로 변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가면요. 거기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동남아 쪽에 요즘에 많이 가시는데 거기서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걸 채소를 이제 마트 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들은 품질이 괜찮은 것들, 한국 사람이 먹을 만한 품질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보다 비쌀까 쌀까? 결코 싸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먹는 품질 조악한 것들은 싼데요. 우리가 원하는 품질들은 굉장히 비싸요. 왜? 우리와 같은 지금 가을 같은 날씨가 돼버렸으니까요.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 연구소에 있을 때 그 남방하고 중동하고에서 무슨 국가의 프로젝트를 받아가고 그 조사 사업이나 연구 사업을 또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재밌었다기보다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사우디하고 필리핀하고 채소값이 누가 비쌀까?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러니까 국제적 기준으로 보통 그 뭐라 하죠? 괜찮은 품질들이요. 누가 비쌀까요? 어디가 비쌀까요? 필리핀이 훨씬 비싸요. 사우디하고 카타르 거는요. 사우디, 카타르, UAE 거 물건들을 보게 되면은 한국하고 별 차이 없어요. 오히려 한국보다 싼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산이나 네덜란드산 거는 한국보다 좀 비싸게 받고요. 네덜란드산은 한국보다 좀 비싸게 받고 사우디나 자체 생산한 건 한국하고 가격이 비슷하고 저기 모로코나 튀니지에서 오는 게 있거든요. 아프리카 쪽에서 붙어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거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기후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을철 농사가 어렵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렵다. 이제 어려우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를 생각해 봐야죠. 어렵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건 제가 쭉 적어 놓은 겁니다. 그냥 이 앞에 거 내용들을. 그럼 가을철에 뜨겁고 해가 없어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등부터 10등까지가 있으면은 우리가 3등만 하면 돼요. 1, 2, 3등 안에만 세 번째 안에만 들면 내가 대출을 80% 받아도 가격 좋으면 5년 안에 갚을 수 있고요. 가격이 안 좋아도 10년 정도는 내가 다 갚을 수 있어요. 근데 8, 9, 10등 하면은 가격이 좋을 때는 버티고 가격이 나쁠 때는 굳어나 버려요. 그냥요. 3년 연속에 굳어나 버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을철에? 앞으로 그럼 생산량이 8, 9, 10, 12월 달 생산량이 좀 늘어날까 줄까요? 앞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단위면적 생산량은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최근 3년을 보게 되면은 작년 빼고는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작년도 좀 비싸다 갑자기 가격이 작년 빼고는 이제 2년 좋았고 그럼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의 생산량을 목표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수확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세도나 논산 지역이나 부여 쪽에서 이제 저를 부르게 되면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딱 저를 부르잖아요. 가서 뭐냐? 일단요 화방 다 꺾으세요 지금 당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화방 꺾으라고 할까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충분한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저를 빼놓고 하는데 우리가 온도를 낮출 수는 없잖아요. 절대 낮출 수 없죠. 근데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식물한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과일 수를 줄이거나 화방을 날리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걸 갖다가 계산을 해봤더니 토마토의 경우 하나방 날릴 때마다 한 0.8도에서 9도 정도를 내리는 효과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오이나 토마토 입장에서 파프리카 입장에서 뭐예요? 과일은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죠.
내가 자손을 남기고 있는 것 뿐이지 내가 생존할 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부담이 돼요, 이것들은요. 그래서 화방을 날릴 때마다 광합성량이 호모가 줄어들면서 버티는 힘이 강해지는 거죠, 얘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도 1도, 2도라는 의미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우리가 0.89도라고 했어요. 여기 김제하고요, 진안하고 7, 8월 달에 평균 온도가 몇 도 차이 날까요? 그리고 진안과 장수가 몇 도 차이 날까요? 진안하고 김제하고 1도에서 1.5도 평균 온도 차이 나요. 그리고 장수하고 진안하고 1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진안과 무진장이라는 지역하고 김제, 익산 여기 이쪽 지역 평야지대하고 막 4, 5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몇 도 차이요? 1.5도에서 2도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 그런데 작기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기 장수 쪽 진안 가서 사진을 착과된 거 사진을 누가 보내온 거를 이제 갖고 있다가 김제 사람들한테 작년 재작년 보여주면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9월 달이거든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착과가 잘 됐냐고 물어봐요. 근데 뭔 차이예요? 불과 1도, 1.5도에서 2도 차이가 나는 무한 진안 장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방을 꺾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제에서 어디로 변해요? 저 장수까지 못 가고 진안까지 가고, 예. 두하방을 꺾으면 어디로 가요? 장수로 가버리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이 식물을 회복하는 거는 어차피 온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데 온도를 낮출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하면 돼요? 과일수를 적게 가져가는 거죠,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과거만큼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기 천안에 농사를 지시는데 2023년도 24년도 시즌이에요. 그때 얘기 말씀 들어보면은 그 12월 30일까지 농사를 해서 전산을 해봤더니 전년에 비해서 수확량은 80에서 90%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수확은 총 매출은 한 1.5배 나오셨대요. 1.5배. 그리고 저기 논산이나 부여 사람들도 2023년 24년 그 시즌에요. 가보면 생산량은 많이 줄은 사람은 보통 뭐 20% 이상 다 줄었는데 매출은 한 1.5배 정도 나왔다고 해요. 다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뭐 단가가 비싸 버리니까 생산량이 줄었어도 실제로는 괜찮은 거죠.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수확을 그래도 80%한 사람. 수확을 50% 하거나 40% 해버리면 이때는 그때부터 적자가 나죠. 그 적자라기보다는 까딱까딱해져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 이게 욕심을 부리느냐, 부리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는 보통 여기는 8월에 많이 심잖아요. 8월에 좀 심을 때 이럴 때는 저희가 보통 웬만하면 일화방을 날리라고 해요. 보통.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력이 약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주간 온도를 내리게 하죠. 근데 주간 온도를 못 내리잖아요. 6월부터 9월까지. 또 요즘은 10월까지도 못 내려요. 저렇게 되면 날씨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방을 날리거나 착과수 자체를 처음부터 줄여버리거나. 하나방을 없애는 거는 약 0.9도 효과가 있는데 과연 하나를 따로 3개 달 걸 2개 달면 어떻게 돼요? 한 0.3도가 떨어진 효과가 있죠. 0.3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삼화방이면 1도예요. 3개 삼화방을 2개씩만 달아버리면. 그래서 지금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봄농사는 지금 어떤가요? 봄농사는 좋죠. 잘 돼요. 봄 날씨도 바뀌었어요. 원래 우리나라가 봄에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기상 관측 자료를 쭉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봄철이 현재 지중해성 기후로 변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비가 안 오고 그냥 햇빛만 내려쬐고 그런 시기가 지금 3, 4, 5, 6월 달에 그래요. 지금 봄에 어때? 지금 봄에 저기 뭐라고 하죠? 저기 그 산불 피해가 이쪽 충청도 지역에 이쪽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봄에요. 왜 그러냐면 비가 이제 안 오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날씨는 변하지 않고 기온은 변했다. 그 날씨가 변하지 않다는 게 뭐냐? 비가 오면은 일주일 내내 열흘 내내 계속 오고요. 비가 안 오기 시작하면 한 달, 2달 계속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기온은 원래 날씨는 바뀌고 기온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날씨는 변하지 않고 기온은 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날씨가 한 이틀 비 오고 한 4, 5일 맑고 한 일주일 맑고 다시 하루 이틀 비 오고 일주일 맑으면 너무 좋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식물은 하루 예를 들어 평균으로 일을 한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3일간 날씨가 좋았어요. 하루 비가 왔잖아요. 그럼 4일 광량으로 그 온실을 평가해. 그 식물을 평가해요. 4일 동안 평균 광량이 적정치 위에 있었으면은 광은 좋았구나로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계속 비가 와버리죠.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지금 날씨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점점 우기로 바뀌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 보시면은 제가 올해 10월달에 저걸 많이 봤어요. 연락도 많이 오고. 이게 뭐냐면은 흑색 줄성거라고 해서 강원도 지역에서 주로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 장마철이 끝나면 저 과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건 품종적 요인이 커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저 흑색 줄성거가 나오는 품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왔고, 더하드라는 품종인데, 더하드는 우리 지역에서 장마철 통과하지 않고 대개가 6월달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게 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저게. 그런데 올해 10월달 가니까, 그러니까 8월 중순에 심었던 사람들이 이제 9월, 10월 통과해 버리니까 저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몇 개 농장에서 봤던, 저는 한두 개 나온 줄 알고, 야 무슨 저건 장마철에 나오는 건데 뭐 이게 왜 나와? 이렇게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10월 말 11월 달 되니까 저게 각 농장들에서 한 10%, 15%막 나오는 거 이것들이요. 그래서 저걸 들으니까 그럼 얘 더워도 흑색 줄성간에 굉장히 취약한 품종이구나. 그런데 여기 뭐가 붙어야 돼요? 장마철이란, 우리나라의 그 장마철이라는 날씨가 붙었을 때 발생했는데, 저희가 이거 더하드가 그 흑색 줄성과 약한 품종으로 몰랐던 게 거의 다 6월 초에 끝났으니 우리가 알 수가 없었죠. 거의 다. 그래서 저걸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다보다, 그러니까 가을씨가 옛날 가을장마라는 얘기해줬지만 진짜 가을장마보다. 그래서 저게 어떤 데 나오냐면요, 온도가 높고 습하고 광이 없으면 딱 나와요. 그러면은 온도가 높고 장마철이죠, 여름철이죠, 거기다 습하고, 그러고 또 플러스 광이 없다, 그러면 딱 장마래요. 역시 우리나라 9월달 10월달 날씨가 바로 저 상태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커튼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4월 초부터는 무조건 커튼을 단동 호실도 더 덮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이게 이쪽 보시면은 지금 한 5월 30일 날에 2시인데 외부 광량이 거의 1000와트거든요. 현재 1000와트예요. 지금 여기 보온달걀 밑에 몇 와트예요 지금요? 50와트 정도 나오죠. 50와트 정도. 50와트라는 얘기는 뭐냐? 이게 의미가 있어요. 50와트는 우리가 마이크로몰 치면은 한 100마이크로몰 정도의 광이라고 하거든요. 광합성광으로 따지면 100마이크로몰인데, 저 정도면요 과일을 키우지 못하고 내가 메인터넌스 에너지라 내가 보존하는 거, 근데 가만히 아무 짓도 안 하고 내가 숨 쉬면 사라지는 게 바로 저 에너지예요. 그렇고, 그러면은 두 번째 여기 볼게요. 요거는 이중 비닐에 이제 이중 비닐에다가 차광만 70%짜리 씌워놨어요. 그랬더니 내부 광량이 한 64.7. 70% 차광망에다가 비닐 2개 씌웠더니 한 64. 외부 광량이 960에서 한 64 정도 나와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숨 쉬는 정도의 버티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볼게요. 좀 두꺼운 보온닭엽이에요. 얼마 나와요? 외부광 960에서 16.5. 16.5는 뭐냐? 내가 숨 쉬는 것도 안 돼요. 내가 몸에 있는, 뿌리에 있는 에너지를 지금 호흡으로 다 소모하고 있다. 이거는 굶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저희 엄마한테 맨날 저 얘기를 하거든요. 제발 화장실에 있는 것 좀, 그러니까 화분 자꾸 화장실에 갖다 놔. 자꾸 내가 그러면 너 죽는다. 굶기는 거다 이거를. 최소한 하루 이틀 화장실에 있으면 다시 저기 베란다 끌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거 계속 놓으면은 죽어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단열 에어캡이라고 이제 써 있잖아요. 저거는 광량은 괜찮더라고요. 보면은 외부 광량 960에서 내부 광량이 400 정도 나왔으면 굉장히 좋은 광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광량으로는 좋은데 얘는 이제 환절기 때 문제가 돼요. 우리가 이제 물이 결로가 딱 생기면은, 피복제에 생기면은, 자 여기서 피복제에 결로가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생겨야 돼요. 그 습도 조절용이거든요. 생기는데 물방울 형태로 생기면 안 돼요. 옆으로 흘러야 돼요. 그러면은 물방울이 왜 생기느냐? 그 굴곡이 질 때 생기거든요. 비일이 0.01, 0.01 쭉 가면은 안 생기는데 0.01, 0.02, 그래서 1, 2 되면은 물방울이 맺히거든요. 이런 볼록 튀어나오는데, 왜냐 흘러야 되는데 뾰족 튀어나왔으면 거기에 딱 물방울 맺히잖아요. 우리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물방울이 안 생기게 하려면은 그렇게 되는데, 농업용 비닐이 아주 첨단 산업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오차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코팅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면 그 코팅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근데 얘는 지금 처음부터 뭐가 있어요?
굴곡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가 광량으로 볼 땐 제가 보니까 그냥 괜찮더라. 근데 환절기 때 문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걸 이제 단열 에어캡을 좀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광량이 870일 때 이제 포그 일중 포그인데 저희가 이제 얘도 한 620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포그하고 사실은 광량하고 아무 상관없죠. 근데 포그를 쏘게 되면은 광량을 좀 높아도 좀 괜찮다는 그런 의견, 그 뭐라고 하죠?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습도가 좀 높으면은 저기 광이 좀 많아도 더 좋다. 근데 근데 제가 볼 때 이 온실에 대한 습도계를 안 가져갔는데 620 정도면은 내부 습도가 한 80% 나와야 되는데 절대로 80%안 나와요. 50%가 안 나올 거예요. 지금 문 다 열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실제로는 또 그렇고, 그 다음에 다음 데이터를 다음 걸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면요, 이중 비닐 밑에 외부 광량 870에서 2시 40분인데 가운데에서 잰 거하고 측면에서 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측면, 그러면은 가운데가 높아요, 측면이 높아요? 측면이 훨씬 높죠. 그래갖고 요즘에는 연동호흡실 같은 경우 측면을 우리가 측면 창을 만들지 않았을 경우 측면 커튼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요. 왜 그러냐? 광이 너무 세요. 겨울에는 온도 편차 생기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측면은 온도가 만약 11도 12도인데 밤에 9도 10도 11도인데 가운데가 15도 되면은 이 편차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아싸리 측면을 막아버려요. 지금 5월 달인데 벌써 지금 내부 광량, 그러니까 가운데하고 측면과하고 한 200W 차이 나죠. 이거 통제 어떻게 합니까, 얘들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도 우리가 광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다는 거죠, 얘들요. 그다음, 그러니까 외부 광량 이제 3시 되니까 외부 광량 860 떨어져요. 내부 광량은 이중 비닐 밑에서 510 아주 세요. 우리의 목표가 몇 와트일까요? 토마토나 오이, 파프리카 키울 때 내부 광량 목표가 400W예요. 400W 정도 우리 잡아요. 보통 우리가 대형 온실들, 큰 온실, 유리 온실들 있잖아요. 보통 700W 정도에서 차광 스크린 50%짜리 들어가거든요. 그럼 내부 광량이 한 350에서 450 사이가 들어와요. 딱이요. 우리가 목표가 400W 전후를 원해요. 한낮에. 그러면은 얘도 지금 벌써 오후 3시인데 5월 30일에 오후 3시인데 외부 광량 860에서 내부 광량이 510이다. 이미 초과됐죠. 그리고 근데 일중 비닐 아래에 53% 차광막을 씌워놨어요. 그랬더니 외부 광량 750이에요. 그랬더니 400이 나와요. 399, 400이죠. 아, 굉장히 좋은 광이죠.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광이고요. 그 다음에 1중 53% 차광망에 2중 보면 비닐이 더럽잖아요. 이거 씌워놨더니 내부 광량이 한 250 나와요. 이것도 좋아요. 250만 대도 훌륭합니다. 이것들이 훌륭한 광이에요. 그 다음에 1중 비닐 밑에서 이제 오후가 그래서 4시 30분이 되니까 600W가 돼요. 5월 30일 날. 굉장히 광세 외부 광량이. 그러면 내부 광량은 53% 차광망은 어떻게 돼요? 274가 나오고 275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유리 온실에서 보통 대형 온실에서 700에서 600에서 차광을 하면은 350에 400에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700W였으면 아마 얘가 300이 좀 넘었을 거예요. 그럼 보면은 몇 시까지 쳤어요? 5월 30일 날 4시 반까지 쳤죠. 4시 반까지 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차일레트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일반 차광망이 아니라 하얀색으로 된 이제 기능성 망이 있어요. 그것도 옛날에 이제 일제가 있었는데 지금 일본 거 쓰지 마시고 국산 제품도 좋은 게 여러 개 나오거든요. 쓰시면 되는데 보통 차일레트 같은 경우 이중 비닐 외부 광량 600에서 1중 차일레트하고 2중 비닐을 씌우게 되면은 한 220이고요. 1중 차일레트에다가 1중 비닐이 되면 400W가 나오는데 여기서 차이가 차일레트의 400W하고 위에서 말했던 요거 있죠. 차광망하고는 좀 달라요. 차일레트가 광이 좀 세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차일레트는 보통 우리가 산란광이라고 해서 그림자가 안 생기는 광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산란광이 직달광에서 보다 조금 세도 상관없다고 그래요. 왜냐면 직달광은 볼게요. 같은 400W인데 이 직사로 쏴갖고 얼굴에 맞추는 거하고 똑같은 이 물을 쏴주는데 어떤 거는 이게 넓게 분산시켜서 얼굴에 쏘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훨씬 광 스트레스 덜 받는다고 해서 보통 그 산란광은 조금 더 높아도 우리가 좀 허용을 하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또 하나가 이제 볼게요. 4시 반에 600W에서 여기 보면은 4시 반인데 여기 마찬가지로 1중 밑에 2중 비닐에 136이고 1중에 차광망 53을 했더니 250 정도. 야, 이것도 훌륭하죠.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토마토나 오이, 파프리카가 하루에 그러니까 채성기 때 파라방 정도에서 나올 때 보통 우리가 한 1600에서 1800줄 정도의 광이 필요하다고요. 그 정도. 근데 보통 우리가 요 5월 30일이 되면은 하루에 얼마가 들어오냐면은 3000이 넘어요. 뭐냐면 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3000이 넘어가요. 3000이. 이거 벌써 이미 이렇게 채광을 해놔도 제가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합성을 많이 하잖아요. 한 번에 하면은 더 이상 잎에 창고가 있어요. 창고에 광합성량이 꽉 차지면 더 이상 광합성을 안 해요. 그러니까 뒤로 가서 광합성을 아무리 받아봐야 앞에서 광합성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광합성을 잘 못한다. 그다음부터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속도가 느려지고 효율이 떨어진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광합성 양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간과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햇빛을 보면은 뭐가 안 좋을까요? 나무한테 뭐가 식물한테 문제가 될까요? 햇빛을 많이 보면 증산량이. 그러니까 증산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증산을 하게 되면 식물이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한테 필요한 건 한 400W 정도만 오면 좋겠는데 한 700, 800이 들어와 버리면은 광합성은 똑같이 하는데 증산량은 2배가 됨으로써 식물한테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가 이 보세요.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열대 지역에서 안자란 데 있잖아요. 여기서 안절 엄청 비싸다고 했잖아요. 이게 광을 굉장히 요구하는 작물은 아니에요. 광을 많이 요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광을 막 800, 900, 막 1000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요. 물론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보면은 토마토는 보통 700W가 광합성 최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700W, 800W가 맞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환경 조건. 700W에서 광합성을 많이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한 700에서 1000ppm이 유지돼야 된다. 두 번째가 온실의 습도가 80%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외부 광량이 내부 광량이 7, 800W가 됐는데 내부의 습도를 80% 맞추려면 문을 다 닫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온실의 온도가 60도에 올라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업적인 온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들을. 그래서 보통 문 다 열어놓고 보통 우리가 5, 6, 7, 8, 9월 달에 어떻게 해요? 문 다 열어놓고 그냥 버티고 있죠. 뭐 하는 거 있나요? 문 다 열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죠.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비 오면은 창문에 닫고 그 정도죠. 할 게 있는 게. 그러니까 습도가 굉장히 낮아요. 50% 넘어가나요? 5월 달에? 아마 8월 달에 새로 심으면 30% 나올걸요? 그래서 우리가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풋마른병에 관련해서 조금 한번 더 설명을 드려가는데 이거를 자꾸 풋마른병에 작년에 고생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보여드려 가는데 첫 번째 이건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풋마른병이 발생한 농장인데 여기 수경재배잖아요. 이쪽은 어때요, 나무가? 살아있죠. 이쪽만 다 죽었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물 따라간다. 아니에요. 못 따라간다? 작업 방해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뿌리끼리 연결될 수 있어요. 뿌리가 한 개의 배지 안에 뿌리가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가긴 가는데 뿌리까지 연결돼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 배지 안에 뿌리가 연결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우선이에요? 작업이죠. 뿌리가 서로 엉켜 있을 텐데 요 놈이 엉켜 있고 요 놈들이 서로 하나 배지마다 엉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부터 옮겨갔어요? 작업 방해 먼저였죠. 항상. 그러고 나서 이쪽은 나중에 죽어요. 그래서 이 풋마른병이 작년에 저거 여기 전화 오신 분들이 있어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가 풋마른병은 여기서 저기 사진을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물이 있잖아요. 과습할 때 발생을 해요. 과습인데 어떻게 과습이냐? 과습이 되고 나서 뿌리에 상처가 나면은 과습의 똥치에 상처 나고 물 따라서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 타고 들어가면요 이 안에서 뭐가 돼요? 밀도가 갑자기 확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 세균 풋마른병균은 세균을 저희가 배양할 때 뭐라고 하죠? 저기 일반 저기가 이제 소고기 갈아서 소고기 갈고 그다음 감자 집어넣고 이런 배지에다 하다 보면은 세균이 저희가 얘를 하나를 딱 점을 찍어 놓잖아요. 그 위에가 하루 동안에 배지 전체가 물로 바뀌어요. 세균이 완전히 그냥 바글바글한 물덩어리다. 세균 진액들이 거기 막 생긴다고요. 그만큼 영양분만 맞춰주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꽉 쩔어버린다고 이거들요. 그 풋마른병은 특징이 왜 풋마른병이에요? 우리 청고병이라고 하죠. 파란 상태로 죽는다고 하잖아요. 시드름병은 왜 시드름병이에요? 후사레용 감염은 죽을 때 어떻게 걸려요?
오랫동안 걸리죠. 한 번에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말렸다 시들었다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죽는 반면에 풋마른병은 거의 일주일 안에 다 죽어요. 파란 상태로. 그래서 풋마른병이거든요. 왜 일주일 만에 죽느냐? 세균은 영양분만 있으면은 순간식으로 증식해버려요. 저렇게요. 그래서 유액이 나오잖아요. 요 유액이 온도만 딱 맞아떨어지면 이렇게 세균이 덩어리로 나와버립니다. 이거 세균 덩어리 맞긴 맞는데 이게 조건은 땅 속에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땅에는 저기 천국병들이 먹고 사는 당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뭐죠? 저 줄기 안에 당분이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갑자기 증식해서 이제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들은 풋마른병이 온다. 그래서 일단 풋마른병이 일단 저는 이제 어떻게 되든 간에 딱 심어놓고 잡기 재배를 하고 있는데 시든다. 그럼 어떻게 한다? 뽑는다. 그리고 뽑아서 시드름병인데 풋마른병 알아보는 사이에 노부자들이 일 못하게 빨간색으로 그 주위를 표시를 해놓고 거기는 건들지 못하게 못 건들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와서 청국병으로 확정이 되면은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어떻게 한다? 다 제거한다. 그리고 마이신 뿌리면 되는데 여기서 풋마른병 치료가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제가 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하는 건 뭐다? 번지는 속도를 느리게 해서 좀 늦게까지 따먹는 정도지 이걸 청국병은 우리가 방제를 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뭘로 옮겨가요? 이 안에 세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파리로 나와요. 작업할 때도 나오지만 이파리로 나와. 이파리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하다 보면 잎에 묻은 것이 다른 거 가서 일을 하다가 또 물어서 묻었게 되고 다시 기공으로 타고 들어가면은 또 걸리고 상처를 통해 들어가고 제일 확실한 건 상처예요. 상처는 뭐 100%예요. 딱 저거 상처 내고 그냥 다른 거 만지면은 그냥 옮겨버려요. 온도 조건만 맞으면. 그래서 풋마른병은 저희가 작년에 여기 맷집 연락 온 적이 있어갖고 첫 번째가 바닥에 물을 고이지 않게 하는 거. 근데 토양 재배는 가쪽부터 올 거예요. 비가 뭐 올해는 오면은 최근에 오면 이렇게 오잖아요. 봄철에 올 때도 오면은 한 번에 오면 막 시간 하루 동안에 200mm, 300mm 와버리면은 측면에 아마 물이 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풋마른병이 발생할 텐데 절대로 뭐 한다? 일단은 시들면은 이게 내가 어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심을 때 잘못 심어서 뿌리가 나갔을 수도 있고 풋마른병일 수도 있고 시드름병일 수도 있고 내가 이유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한다? 일단은 그냥 뽑아도 돼요. 뭔지 모르겠어 뽑고 그 다음에 그게 뭔지 알아볼 때까지는 뭐 한다? 그 주변은 앞으로 10포기 앞으로 5포기 뒤로 10포기 정도는 아예 못 만지게 한다. 한 줄을. 그러고 나서 이제 풋마른병이 아닌 게 확정되면은 그냥 가는 거고 만약 풋마른병으로 확정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제거를 한다. 안 건드는 게 최고 좋다. 그리고 방제는 못 막는다고 했어요. 못 막고 단지 뭐라고 했어요? 입에 발병되면은 우리 할 수 있는 게 최대한 지연시키는 거 갖고 있다. 그렇게 해야 지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더니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해도 방제가 안 된다고. 안 되죠. 방제가 될 것 같으면은 그게 단지 우리가 피해를 좀 줄이려고 한 것뿐이지 서서히 이제 번져나.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일을 할 때도 여기가 청국병이 나왔으면은 다른 구역에서 일을 한 다음에 여기가 마지막 작업을 해야 되지 여기서부터 일하면 안 되고 항상 일을 할 때도 청국병 발생된 포장은 다른 데서 일을 다 완벽하게 끝내고 나서 마지막으로 작업한다. 거기서 나온 가위 장갑은 절대 바깥으로 끄집어 나면 안 돼요. 거기서만 사용하고 하다못해 저것도 안 돼요. 과일 실어나는 박스도 손바닥 다시 갖다 놔야지 이걸 갖다가 끌고서 다른 옷이랑 섞이면 안 된다. 그냥 왜냐면 과일에 묻어 있거든요. 절대 묻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수경재배 관련해서 조금 이제 할게요. 어제도 누가 전화가 왔어요. 임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왔냐? 높이가 15cm 배지가 있는데 그리고 10cm가 있는데 어떤 게 좋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론적으로는요 높은 배지가 좋아요. 이론적으로는 단 전제 조건이 안 됐어요. 어떤 전제 조건일까요? 위아래의 수분 함량이 유사하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바닥 0cm하고 위에 15cm하고 하고 그 다음에 0cm하고 10cm하고 할 때 0하고 10하고 편차와 0부터 15까지 편차가 같다면 그건 좋은 배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그로단에 가보면은 높이 10cm가 있고 7.5cm가 있는데 10cm가 더 비싸요. 예를 들어 지금 환율 오르기 전에 7.5cm짜리 15리터 배지는 3,600원, 700원 됐는데 이 높은 10cm짜리는 같은 그 높고 좁거든요. 그게 한 4,000원 초반대였거든요. 더 비싸요. 그러면은 안면은 어떻게 되냐?
밀도를 다르게 한대요. 아래하고 위를. 근데 안면은 가능하잖아요. 우리 공단품이니까 그것도 그냥 쉽진 않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해서 밀도를 다르게 하면은 위쪽이 물을 갖고 있는 힘을 가게 하면은요 아래는 덜 갖게 하고 나면 위의 편차가 같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줄어든다고 하도 같진 않은데. 근데 만약에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편차를 어떻게 해요?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코이어 배지 다 쓰시잖아요. 거의 다 쓰시잖아요. 배지가 다 똑같나요? 코코넛 칩하고 더스트 함량이 같아요? 다르죠? 배지 안에서도 여기랑 여기랑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시를 놓은 건데 보시면은 여기 내가 100ml를 줬을 때 똑같이 120, 그러니까 낮은 배지, 그러니까 7.5cm나 10cm 또는 10cm나 15cm 배지가 배행량이 같다. 그럼 좋은 배지. 높은 게. 그렇지만 그럴 리가 없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 물 빠짐을 이거 과학적으로 안 하고 그냥 높이만 높여버려. 똑같은 배지를 높이만 높여버리면은 부피는 같은 상태에서 그러면 배액이 더 나온다. 그럼 배액이 많이 나오는 배기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예요, 사실은. 배액이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배액이 잘 나온다는 얘기는 왜냐면 배지가 물을 갖고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물을 갖고 있는 힘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칩의 70% 80% 들어있는 거는 웬만하면 제가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냐면 물을 갖고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들이. 배지는 기본적으로 물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물을 갖고만 있으면 안 되고 또 하나가 식물한테 물을 줘야 돼요. 자유롭게 줘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예시를 하나 드는데 제가 한 5, 6년 전에 실수했던 게 있는데 큐브에다가 토마토 묘를 키워서 정식을 했는데 묘가 남잖아요. 저는 식물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죽을 건데 생명체인데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희 울타리 주변에 땅을 파고 심었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다 그냥 죽은 게 말라 죽었어요. 왜 말라 죽었을까요? 흙이 물을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누가 힘을 세냐? 물을 땡기는 힘이 흙이 세요. 그러면 여기서 뿌리한테 물을 누가 잘 줄까요? 앞면이 잘 주죠. 그러니까 물을 갖고 있는 힘은 그러니까 보수력은 앞면이 강한데 물을 주는 것도 앞면이 잘 줘. 이거 어때요? 흙에서 농사가 잘 돼요? 배지에서 잘 돼요? 배지가 잘 되죠. 이게 당연히. 그러니까 배지는 뿌리 양이 적어도 농사가 잘 돼요. 왜냐? 토경보다 수경재배가 뿌리가 작아요. 그래도 잘 되는 이유가 물과 양분을 쉽게 준다. 갖고 있기는 잘 갖고 있는데 줄 때도 쉽게 줘요. 근데 이거 마찬가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지는 물을 갖고 있어야 돼요. 대신에 잘 줘야 돼요. 갖고만 있으면 안 되죠. 안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식물이한테 무시를 먹을 수 있는 물이 줄어들죠. 그게 바로 토양이에요. 토양은 배지보다 물을 적게 갖고 있는데 총량은 주는 힘도 그러니까 한번 쉽게 주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토양 재배가 뿌리가 많아졌는데 지금 요 마찬가지로 것도 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중탄산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중탄산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pH가 높아요. 중탄산이 많으면 pH가 높고요. 중탄산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가 돼 있어요? 보통 30에서 50 ppm 정도가 적정량이라고 하는데 30에서 50 ppm이 적정량이라고 하는데 30 ppm 이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탄산이 없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중탄산이 없으면 pH가 떨어진다. 올라간다. pH가 재미있는 게 들어갈 때는 예를 들어서 5.5, 6.0 들어갔는데 배지에서 4.5가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들어갈 때는 5.5, 6.0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배지로 딱 들어가면은 식물이 예를 들어서 칼슘이나 마그네슘 흡수하고 칼슘이나 가리를 흡수하고 수소기를 내놓게 되면 pH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pH가 4.5까지 떨어져요. 이렇게 4.5까지. 그래서 실제로 제가 완주 지역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중탄산 나트륨을 C통에 넣으셔야 돼요. 중탄산 나트륨 C통에다. 중탄산 나트륨.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중탄산이 10,000원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는데 여기 중탄산 얼마예요? 알고 계신 분 본인 거 몇 ppm이 돼요? 있을 텐데. 그러면은 저희가 하나 이걸 말씀드리려고 보세요. 여기 150 ppm이잖아요. 여기가 150 ppm이에요. 그럼 얼마 넣어야 돼요? 질산을 12.6kg 넣어야 되죠. 그리고 200이면 어때요? 18.9L 넣어야 되죠. 너무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50 ppm 이하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너무 질산이 많이 들어갈 때는요 목표를 갖다가 한 100 또는 80으로 바꿔요. 그래서 pH를 갖다가 한 6.0 정도 맞추겠다. 그리고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중탄산, 그러니까 질산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다른 반대급부가 또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문제가. 왜냐면 중탄을 많이 넣게 되면은 이시가 막 그러니까 양이온 농도에 비해서 질산 농도가 늘어나면서 이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목표치를 할 때 뭐 한 125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그냥 오케이 75면은 한 9리터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150, 200 돼버리면 이때는 너무 많은 질산이 들어가거든요. 목표를 50으로 맞추지 않고 이때는 내가 200이었으면은 한 100으로 맞춰야지 하면은 한 6에서 8, 7, 8kg 정도만 들어가면은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얘들요. 그리고 저 학교에 잠깐 연락와도 돼요? 예. 예, 여보세요? 예. 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저희 이거는 우리 학교 시험 문제 내는 건데 잠깐만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하나 질산 여기서 하나 빼먹었겠는데요. A통, B통, C통이 있죠. C통을 웬만하면은 쓰지 마세요. 되게 위험해요. C통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쓸 수 있는 사람과 쓸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의 중에서 100명 중에 한 97, 8명은 쓰면 안 되는 사람. 쓸 수 있는 사람은 저기 팜팜이라든가 동부팜이라든가 이런데 관리가 잘 되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얼마 전에도 제 후배가 전화가 왔는데 컨설턴트인데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질산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났느냐? 요새 지금 양액기계에 pH가 센서 2개 있는 분 하나에 그러니까 뭐 pH 센서가 2개인 분 있고 1개인 분이 있잖아요. 기본으로 2개가 있어야 돼요. 저 센서 이거 저기를 3통을 쓰려면 2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될까요? pH를 보름마다 한 번씩 계속 교정해 줘야 돼요. 교정 안 할 것 같으면은 사용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볼게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 탄을 이제 3통에만 넣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pH를 내가 5.8로 맞춰놨어요. 그랬더니 5.8로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 pH 센서가 고장이 나서 얘를 잘못돼갖고 뭐 문제가 생겨서 6.5라고 읽고 있어요. 근데 실제는 5.8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산이 계속 들어가죠. 밤새도록 들어가요. 하루 종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금권 pH가 한 3.5, 4.0 되면은 다시 뽑고 새로 그러니까 새로 심으셔야 돼. 싹 그냥 싹 뽑으셔야 돼. 실제로 그런 일이 뭐 개인적으로는 잘 발생하지 않은 근데 가끔 발생하는데 저는 많이 봐요 그거를.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웬만하면은 내가 정밀한 그 양액기계가 아니면은 사용하지 않고 정밀하다 하더라도 내가 관리를 잘 못할 것 같으면은 산통을 쓰지 말아라. 산통을 쓰면 어떻게 산을 pH를 떨어뜨릴까요? B통에다 넣어요 그냥. B통에다 넣어요. B통에 넣고 A통은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A통도 넣어요. 근데 A통도 이거 어떤 제가 보니까 어디서 혁신밸리인가 어디서 어떤 분이 했던 자료가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반반 넣으래 산을. A통, B통 반반 넣을까요? 아니면은 A통에는 아주 일부, B통에 대부분 넣을까요? B통에 대부분 넣고 A통에 일부만 넣어요. A통에 넣는 양이 100ml, 200ml 요거밖에 안 들어가. 왜 A통에 왜 100ml, 200ml 들어갈까요? 산에 들어갈 때 이거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산은 어떻게 쓰느냐? A통의 산은 1톤의 교정용이에요. 내가 1톤만 pH를 목표로 5.0에서 5.5로 맞추면 돼요. 내가 5.5 맞춰도 되고 5.0 맞춰도 되고 요 사이에만 들어가 있어도 돼요. 왜 5.0에서 5.5로 맞출까? A통은 이유가 있어요. 왜 A통의 pH를 5.0에서 5.5로 맞출까요? 킬레이트 철이 5.0에서 5.5에서 제일 안전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철을 갖다가 오래 쓰려고 이거를 5.0에서 5.5로 맞춰요. 그래서 들어간 양은 1톤 교정용이라 뭐 50ml, 100ml 이거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A통 할 때는 한 10ml 넣어보고 저뭐 pH 페이퍼 측정해보고 더 100ml 또 넣고 pH 측정해보고 해서 맞춰요. 그럼 다음부터는 야 우리 집 물은 한
뭐 1톤에 한 100ml 정도 넣으면 돼. 하고 다음부터 100ml만 넣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5.0에서 5.5 맞춥니다. 그러고 나서 B통에 다 때려 박아요. 그 다음에 A통 1리터의 물에다가 A통, B통에서 10ml씩 배양액을 집어넣고 100배액으로 희석했잖아요. 그걸 pH로 측정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한 5.2, 3에서 6.23까지 나오면은 적당하구나, 괜찮구나 정도 하시면 돼요. 이것들요. 꼭 우리가 5.5, 5.3, 5.8 맞출 필요 없고요. 대략 한 5점 초반대에서 6점 초반대 나오면은 괜찮아요. 우리가 더 넓게 보잖아요. 저희도 이제 물에 따라서 넓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중탄산이 많고 어떤 특수한 물에서는 5.0부터 7.0까지 봐요. 5.0에서 7.0이면은 목표치 이렇게 잡아요. 어떤 때는 6.5가 넘게 관리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pH를 억지로 낮추려다가 다른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그냥 이 물에서 그냥 6.5로 하되 철만 EDPH라고 DDPHR 아시죠? EDPHR 그 가로철에서 액상철로만 바꿔주면은 별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중탄산은 또 하나가 이게 저희가 여기 센터에서 중탄산 검사해 주시나요? 저는 저 센터에서 한 번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거는 간단한 실험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요새 지금 분석센터에서 중탄산을 이상한 데이터가 자꾸 나와갖고 왜 이상한 데이터냐면은 저희 맑은 물 사업 봤는데 강물이거든요. 강물을 갖다 떠줬는데 중탄산이 200이 나온대요. 그래갖고 야 무슨 강물에서 중탄산이 200이 나오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수돗물에서 200이 ppm이 나온다고 중탄산이 무슨 지하수도 아니고 지하수면은 지하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강물에서 200이 나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 보니까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중탄산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집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어느 집이 지난번에 연락이 왔는데 125 ppm이라고 하길래 제가 질산 한 9리터 정도를 비톡에다 넣으라고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pH가 4점대 초반으로 떨어졌대요. 그러면은 중탄산이 계산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게. 그럴 리가 없는데 저건 뭐 100% 확실한 건데 저거는. 그래서 이런 사례들 자꾸 발생해서 제가 여기 이쪽 쪽에 컨설팅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좀 잘 알려진 사람인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자기도 그거 알고 있어갖고 요새 중탄산 같은 경우는 교정할 때 처음 할 때요 자기가 질산을 좀 넣어가면서 평가를 해본대요. 그래갖고 봐서 포인트로 떨어뜨려서 중탄산이 이게 그러니까 pH 그러니까 질산을 1톤 얼마 되는지 계산한 다음에 제가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 한번 저거는 실험 방법이 있는데 복잡한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비커 2개만 있고 스포이드만 있으면 돼갖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이런 거 이렇게 저희가 학생들 시험 내거든요. 중간고사. 그다음 배진의 이제 근권을 보게 되면은 보통 지금 연락 오시는 것 중에 보면은 지금 겨울에는 보통 6에서 8 정도를 얘기하고요. 보통 여름철에는 3에서 4 정도, 3.8에서 4를 얘기하는데 델타 E씨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여름철에는 한 2.5에서 3.0 사이 넣으면은 보통 근권 E씨를 3.8에서 4.0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겨울철에는 E씨를 3.0에서 3.5로 공급하고 E씨를 토마토는 한 6에서 8 사이, 6 정도로 우리 봐요. 델타 E씨를 2.5. 그러니까 공급 E씨가 3이면은 5.5에서 6, 뭐 공급 E씨가 3.5면은 5.5, 6에서 7 사이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어요. 너무 E씨에 대해서는 너무 배액을 빼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배액을 뺄 때도 조심스러운 게 그러니까 근권 E씨 낮추려고 공급 E씨를 낮추면 안 되고 공급 E씨는 똑같이 하고 배액을 많이 빼서 하시라는 거 이것들이요. 그것도 오전 중에 될 수 있으면 다 빼시고 오후에는 빼시면 안 되고 오전 중에 빼야지 오후에 빼면은 과습 나요. 과습. 그래서 저희가 겨울철에는 약반기 때는요 저희가 그 E씨가 높고 건조한 게 E씨가 낮고 습한 것보다 안전해요. 그러니까 뿌리 E씨가 높잖아요. 뿌리에 병이 없어요. 뿌리가 E씨가 낮으면 뿌리에 병이 잘 오거든요. E씨가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게 낫다. 그래서 뭐 저한테 연락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근권 E씨가 5인데 그러면 우리가 오면은 보통 우리 겨울이면은 목표 E씨를 5에서 6 정도로 다 보거든요. 더구나 이거는 제가 안면 기준이에요. 코이어는 이보다 더 높게 나와요. 안면 기준으로 이렇게 있고 저희가 그래서 근권 E씨가 보통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적당한 E씨가 이제 좋은 거고 낮아도 높아도 안 되는데 요 사이라는 거는 요거라는 건요. 광이 셀 때는 좀 아래쪽으로 가고 광이 없을 때는 위로 가고 초대가 셀 때는 어디로 갈까요?
높아야 되고 초대가 약할 때는 좀 아래쪽으로 가요. 겨울에 그 일반적으로 초대가 강하잖아요. 이쪽으로 가버려요. 내가 착과를 못했어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벌이 없어갖고 실수로 착과를 못 시켜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일로 가요. 일로 가요. 그리고 10월같이 올해 같은 10월달에 어땠습니까? 굉장히 장마였죠. 그러면은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광이 좋을 때는 함수율을 막 70에서 75% 보거든요. 근데 광이 없어 장마철 같은 는 우리가 50% 초반대 보거든요. 거의 물 안 주고 살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보면은 여기가 이 시가 9예요. 나무 시 여기 이제 요 밑인데 뭐 9가 됐는데도 뭐 과범모대가 12월 달인데 굉장히 과범모 많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걸 이 사람 보고 이거를 9가 과범모가 됐는데 이 시가 9인데 과범모 됐다는 얘기는 지금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군대도. 그래서 실물이 느끼는 걸 봐야 되는데 제가 맨 앞에 보면 인쇄할 때 보면은 그거 하잖아요. 식물을 평가해야 되는데 식물이 스트레스 받는지 안 받는지 받고 있으면은 일부러 스트레스 받겠는. 예를 들어서 꽃 피게 하려면 스트레스 받게 해야 되거든요. 꽃 안 피게 하려면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되는데 꽃이 안 펴갖고 그러면 막 극단적으로 해서 극단적으로 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보통 저희가 이거 하나 설명드려야겠다. 여기서 요거 이시잖아요. 요 3.5, 4.0이라고 했잖아요. 보통 그래서 저기 여름철 왜 8월달, 9월달에 정식할 때 있잖아요. 공급 시를 저기 포수할 때요 3.5 정도로 포수를 해요 우리가. 왜 3.5로 포수하냐면 심어놓고 물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러니까 근권이 씨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처음 할 때 3.5로 맞추고 시작해요. 3.5 정도 하고. 제가 또 나온 김에 조금 더 나가면은 정식하고 물 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배우셨죠? 정식하고 물을 어떻게 하랍니까? 계속 주라고 하죠. 그게 왜 그 자료가 나왔을까요? 그거를 역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 보면서 야 이거는 잘못된 재료 오해의 소지가 많겠다. 예를 들어서 심어놓고 일주일 뭐 3일에서 일주일 사이 물을 계속 주라고 하죠. 그냥 햇빛에 상관없이 물을 계속 주세요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렇게 하시죠 지금도. 그거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왜 그러느냐? 옛날에 큐브 육묘할 때 있죠. 큐브 육묘할 때 큐브에서 그러니까 대형 유럽은 큐브 육묘하잖아요. 큐브를 내가 배지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얘가 위에 있죠. 그럼 중력을 누가 많이 받아요? 위에가 받죠. 위에가 받으니까 물이 아래 다 뺏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을 안 주면 위가 말라요. 그래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물 따라서 뿌리도 내려가요. 박힐 때까지. 언제까지? 뿌리가 한 2, 3cm 박힐 때까지 계속 물을 줘요. 그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파고 심는 분 큐브 안 하고 파고 심죠. 그러면은 물을 계속 주면 어떻게 해요? 뿌리가 이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습해 나요. 습해. 잘록병 나와요. 잘록병.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 역사를 아셔야 돼요. 그걸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 큐브 육묘한 사람들은 아까 배지 위에 큐브가 있으니 물을 주면 다 아래로 뺏긴다. 그래서 배지가 마르기 때문에 큐브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줬던 것이고 우리는 이미 배지 안에 뿌리가 들어가 있는데 뭘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썼다고 그대로 해버리면은 우리랑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고 나서 본이 들어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또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전화 오셨는데 정식하고 계속 물어주신다. 그래서 큐브도 안 하셨다. 그래서 그 옛날 자료에 물을 매일 주라고 매일같이 하루에 시간별 1시간에 한 번씩 물을 계속 줘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큐브를 위에 올려놨기 때문이고 우리는 파고 심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그 주변에 마르지 않게만 주시면은 내가 심은 데 주변이 안 마르게만 하면은 된다. 물 많이 주면 뿌리가 오히려 썩는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그 포이어 배지가 됐던 안면이 됐던 셀에서 키워서 셀이 아니라 저기죠. 트레이에서 상토로 키워서 박잖아요. 여기서 제가 박잖아요. 거기서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재질이 다르잖아요. 누가 물을 많이 가져갈까요? 상토가 물을 땡긴 힘이 갈까요? 아니면은 큐브가 땡긴 힘이 안면이라든가 코이어가 땡긴 힘이 갈까요? 흙이 제일 세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코이어나 안면에다가 그 트레이 용량걸 박아버리면은 잘록병이 많이 나온 이유가 물이 글로 땡겨져요. 땡기심이 강하니까 안면에나 코이어 다른 지역보다 그 상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물이 많아요. 항상.
그래서 잔록병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계시라는 것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편하게 하려고 바꿔 심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래서 그 생각하시고 물 줄 때 자주 주면은 썩어버린다. 그리고 일단은 큐브에다 심었을 내가 파고 심잖아요. 파고 심고 뽑으려고 할 때 이미 뿌리가 옆에 박혀서 옆으로 갔으면은 붙이면 안 돼요. 좀 떨어뜨려 두셔야 돼요. 그래야 아무래도 상토로 물이 덜 가겠죠. 그래서 옛날 우리가 큐브 앞면 대 코이어 이렇게 한 것보다 상토로 하면 파고 싶었을 때 물이 글로 잘 당겨짐으로써 옛날보다 과거보다 그래서 잔록병이 잘 나온다는 거 그것도 보시고. 물류소한테나 꽂아놓기 원했어요. 예. 이거 하시면 그렇고요. 저희가 배수 능력이라고 해서 이제 이건 재밌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교양으로 알고 돼요. 그러니까 배수 능력이면은 배액과 배지의 이시가 같으면은 좋은 배지. 근데 배진의 이시가 굉장히 높고 배액이 낮으면은 나쁜 배지. 나쁜 배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딸기 상품. 배지 이시가 높아요. 나오는 배액은 되게 낮아요. 흙하고 저는 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딸기 하시는 분들 보면은 공급보다 배액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흙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배수능력이라고 해서 위에가 이제 배진AC에서 분모가 공급이시를 빼고 위에다 배기시에서 분자는 배지시에서 배기시에서 공급이시를 빼면은 이제 이게 숫자가 나올 텐데요. 위아래가 이제 배액과 배진AC가 같으면 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아주 좋은 배지다. 50 이하면 나쁜 배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집 배지가 현재 앞으로 그러면 코이어 배지는 갈수록 100에 가까워질까요? 0에 가까워질까요? 0에 수렴한다. 뭐 0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유기물이라 분해되면서 흙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배수 능력이 떨어진다 이거들은. 그 배수 능력이 나쁘다는 얘기는 배진의 함수율이나 이시율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들은. 그 다음 제가 요건 하나 답 인사하셨죠? 분석한 거를 얘들이 분석을 잘했나 못했나를 요건 양이온 쪽에서 보는 이것도 잘못한 경우가 많아갖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양이온 농도랑 음이온 농도를 맞추는 방법도 있고 양이온하고 이시랑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계산을 할 방법이에요. 이거 볼게요. 여기 저희 학생들 저희 중간고사 문제인데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양이온이 있어요. 암모니아 양이온이죠. 이렇게 분석해 보면 옆에 미리몰로 돼 있거든요. 그럼 0.066 미리몰이에요. 여기 써요. 여기다 하나를. 그 다음에 가리가 있어요. 가리는 10.358 미리몰 여기다 써요. 칼슘은 얼마예요? 8.957 미리몰인데 칼슘은 이가예요. 이가. 칼슘은 곱하기 1을 해줘야 돼요. 곱하기 1을 해줘요. 곱하기 1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이가예요. 그 다음에 요거 5.368 곱하기 360 곱하기 2를 또 해줘요. 나트륨은 1가예요. 그래서 여기를 더한 다음에 10을 나누면 2시야. 이게 2시예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예를 들어서 뭐 한 4.08이 나왔는데 측정된 데이터, 그러니까 그 분석 상태에서 보내준 게 5였다.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이시가 잘못됐던지 양이온 농도가 잘못됐던지 둘 중 하나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재밌는 게 이렇게 했던 양이온의 합과 음이온의 합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모든 거는 NaCl이잖아. 소금 하나, 나트륨 하나, 염소 하나. NO 질산도 마찬가지. 질산태질도 보통 NO3에 H가 붙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H가 양이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숫자가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일단 거기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분석센터에서 보내온 자료가 요 EC하고 양이온을 더한 거에서 나누기 10한 거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게. 같지 않으면은 잘못된 그러니까 분석센터 자료가 거짓말이다 이거 뜻이에요. 거짓말이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했더니 시골센터에서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토양 분석한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안 맞거든. 그러면은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제가 실제로 저희한테 이제 누가 이제는 보내오잖아요. 이제 원수라든가 배액을 보내와서 좀 이거 좀 봐달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뭐야 이거. 첫 번째 어떤 경우는 pH하고 중탄산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도 중탄산이면 pH가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중탄산을 그냥 머릿속으로 썼다는 얘기가 돼요. 이걸. 그냥 왜냐면 보아도 이거 이 정도면 야 이거는 절대로 6.0이
넘어가는 중탄산인데 이게 갑자기 5.5로 나왔어.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뭐가 좀 이상한 거죠. 이거 중탄산이 안 맞았던가 pH가 안 맞았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중탄산이 안 맞을 수 높아요. 중탄산은 하나 할 때 제가 중탄산을 제가 제일 의심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중탄산을 그러니까 수량을 측정하는 그 양이 얼마 들어가 하는 거는 숙련된 사람도 한 번 하려면은 10분 20분 걸려. 세팅이 됐을 때. 근데 물 이온 분석 있죠. 저건 1시간에 수십 개예요. 딱 지나가면서 탁 찍고 딱 찍고 하면 나중에 한 번에 60개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번에 60개를 했어. 그러면 60개를 하려면은 하나당 15분만 잡아도 하루 종일 해도 한 명이 못해. 근데 하루에 100개를 했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이거. 이거 말이 안 되죠. 얘는 적정법을 해서 스포이드를 해서 똑똑똑 물 딱 변하면 그때 딱 적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IC로 분석하는 양이온 분석은 그냥 기계를 쭉 돌리면 쭉쭉쭉 나와요. 점처리만 딱 해서 나오면 그 필터링해서 쭉 빼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분석센터가 조금 이상해갖고 저희가 지금 지난번 원예학회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원예학회 다른 분들도 그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거 한번 뭔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이거를. 그다음에 배행률이 있는데요. 이시예요. 배행률을 우리가 체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권 이시랑 관련이 있어요. 보면은 지금 금액이 요 공식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금액이 3.0이고 목표 배지시가 4.0이에요. 그러면은 이때는 요 공식에 하면은 17.6%의 배액을 빼면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시 4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시를 2.5로 낮게 공급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2.5를 낮추게 하면은 배액을 14.3% 배액을 안 빼면은 이시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가 이시가 높으면은 양액 공급을 높게 하면은 배액을 적게 빼도 이시가 올라가고요. 만약에 내가 공급하는 이시가 낮으면은 배액을 많이 덜 빼야 돼요. 근데 요거 조심해야 돼요. 배액을 덜 뺐는데 이시가 올라갈 때도 올라가야 정상적인데 가끔 가다가 이시가 낮아질 때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는? 그거 뭘 의미할까요? 그거는 너무 조금 져서 식물이 양분을 다 빨아먹었다. 다 빨아먹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돼요. 다 빨아먹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내가 공급을 예를 들게요. 오이 할 수도 있어요. 누가 타고나면 오이 하시는 분 꽤 되시거든요. 공급이 3.0, 2.5로 공급했어 오이를. 그랬더니 2.5가 우리 1번 기본적으로 주는 게 2.5거든요. 2.5 줬는데 배액이 2.5야. 나무도 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양액을 더 높게 공급해야 돼요? 낮게 공급해야 돼요? 더 높게 공급하죠. 실제로 혁신밸리에 오이 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공급 이시가 2.5인데 배액이 1.8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3.0. 그랬더니 좀 올라갔는데 그래도 낮게 나와. 3.5, 4.0 하고 나서 4.0 줬더니 이제 이시가 이제 4.23 돼요. 그럼 다시 이시를 2.5로 공급해서 내려가죠. 다시 원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공급하는 이시보다 무조건 배진해가 높아야 돼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내가 공급하는 것보다 높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공급해야 돼요. 그거를 제가 뒤쪽에서 갖고 왔나? 뒤쪽에서 아마 뒤쪽에 좀 있는 것 같은데 미리 설명드리면은 잘 보세요.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 칼슘이 있어요. 여기서 흡수가 제일 잘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모니아태, 질산태질소가 인산이 흡수가 잘 되고 그 다음 가리고 마그네슘과 칼슘은 흡수가 잘 안 돼요. 천천히 흡수돼요. 그러면은 공급이 2.5인데 나오는 게 2.5예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질소, 인산, 가리가 배진에 부족할 것이다. 마그네슘과 칼슘은 충분히 있을 거고. 그러면은 들어간 게 2.5인데 나오는 게 4.0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충 질소, 인산, 가리를 많이 흡수했어도 우리가 공급한 양만큼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들어가죠. 얘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배액 이시를 체크까지 하는데 공급보다 배액이 낮을 때거나 같아버리면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급을 했는데 내가 3.0 공급을 했어요. 나오는 게 3.0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양분 충분할 때 첫 번째가 물을 너무 많이 줄 때.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내가 이 시골이 빨아먹고 일부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 준 것보다 내가 100을 줬는데 한 1, 20만 빨아먹고 8, 90을 내보내. 그러면은 이 시가 들어간 거가 나오면 거의 같아져요. 또 하나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이것도 배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인데 뿌리가 안 좋을 때, 뼈 뿌리가 병들었을 때는 우리가 공급 이시와 배액 이시가 같다 그러면은 배액 공급량이 많거나 뿌리가 맛이 같거나.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줄여주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상황 봐서 다음 적심 치고 다음 잡기를 빨리 준비하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더 지금 보니까 별세 상태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적심 치고 3월에 오이심을 준비해야 되죠. 빨리 오이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20를 보고서는 참고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연락 오시는데 내가 물을 많이 주냐 적게 주냐 물어보면요. 이렇게 물어봐요. 공급이 얼마고 배액이 얼마예요? 그러면은 공급이 3.0인데 나오는 게 3.45 정도 나오면은 물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고 나무는 상태가 좋아요? 상태가 좋대요. 그러면 너무 많이 주는 거니까 줄이라고요. 그때부터. 근데 나무가 안 좋은데 나오면은 아유 뿌리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요거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거 새로 그러니까 무슨 대책이냐? 빨리 적심하고 새 잡기 다음 잡기 준비하는 게 유리한지 아주 일부분이면은 그냥 끌고 갈 것인가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나가야지. 그래서 배액을 항상 확인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 영양적으로 내가 충분한지,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많이 주는 건 아닌지, 뿌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파악할 때 바로 저 배액을 본다. 저희가 이제 모터를 보게 되면 모터의 종 이거 제가 저기 한번 기본적인 너무 다 아시는 거지만 여기 이제 심전 모터가 있죠. 지하수 모터 이게 제일 비싼 거죠. 이거 관에다가 이게 깊어 넣는 하고 뭐 이게 심전 모터고 펌프고 이게 그 뭐죠? 수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렇게 막 감아가고 빼갖고 수리하고 다시 이렇게 하죠. 비싼 모터가 있고 얘는 특징이 보면 압력을 볼게요. 딱 얼정 미터 그러니까 몇 미터가 딱 되면 예를 들어서 센 모터는 이렇게 센 모터는 깊이가 그러니까 400m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미터에 따라서 압력이 다르다. 그러니까 압력이 깊은 거는 압력이 센 거 써야 되고 큰 거 써야 되고 이렇게 이 뜻이고요. 그럼 이건 천천히 어떻게 빨리 떨어 천천히 떨어져요? 속도가 완만하게 떨어지죠. 이거 양수형 펌프예요. 이거는 언제 주로 쓰냐면은 그 원수 탱크에다 물 들어갈 때. 그러니까 지하수 여기서 한 거를 갖다가 원수 탱크로 옮길 때 이걸 쓰시는데 얘는 뭐예요? 압력이 한번 딱 해서 벽에 딱 부딪히면 어때요? 그냥 뚝 떨어지죠. 그리고 양수 펌프로 그 원수 탱크에 물을 줄 때는 막히는 게 없잖아요. 뭐 압력 교정 단추도 없고 그냥 물 그냥 들어가고 압이 안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쓸 수가 있어요. 요건 하나에 한 15만 원에서 작은 거는 한 10만 원, 좀 큰 것도 25만 30만 원 구입을 하죠. 요런 게 이제 우리 양수 펌프라고 하고 이걸 보셔야 돼요. 특성을. 그다음에 이제 수경집에 쓰는 건 이제 우리가 관수형 입형 다단 펌프라고 하는데 얘는 관수형 회형 다단이고 관수형 회형 다단 같은 경우는 제일 비싼 게 여기 거예요. 이거 다단이 제일 비싸요. 그 다음에 밑에 건데 요 회형 다단 같은 경우는 보통 1000평이나 1500평 되는데 두 구경 나누면 이게 거의 맞아요. 가격이 우리 거보다 싸고 이건 100만 원 정도. 한 대에 100만 원이 사요. 위는 가격이 200만 원 넘어가요. 요거는 우리 2000평 될 때 두 구경 나누는 거예요. 위에 거 써요. 큰 면적이면 위에 게 들어가 있을 게 맞아. 관수형 다른 입형. 얘는 뭐냐? 망치질을 한다고 쳐봐요. 못을 박는데 못을 박아요. 아까 그 양수 펌프는 한 번 딱 치고 끝이에요. 그럼 뭐 요만큼 안 들어가죠 더 이상. 쟤는 뭐냐? 탕탕탕탕 계속 치는 거예요. 끝까지 끝에까지 완전히 박힐 때까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입형다단 펌프를 쓰는 이유가 우리가 양액 펌프에서 양액위에서 쭉 나가서 전자 밸브를 달고 1과 1라인 2라인 갈라지죠. 여기서 한번 걸리고 저 끝까지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압이 가해져야 돼요. 왜냐면 중간에 압력 보정 단추가 있어갖고 계속 걸리면서 끝까지 가야지 압이 차거든요. 압력 보정 단추는 우리가 쓰는 압력 보정 단추는 보통 0.6바에서 3바까지 이론적으로 그래요. 0.6에서 3바까지는 물이 똑같이 들어간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보통 우리가 한 넓게 잡아서 1바에서 3바까지는 물이 같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1바나 3바나 똑같다 물이. 근데 실은 안 그래요. 3바가 물이 더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1바에 3바까지 물이 같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얘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앞에나 뒤나 유사겠죠. 여기가 한 3바면 D가 한 1.5바 되면은 물이 똑같이 들어가겠죠. 이론적으로. 근데 얘는 한 1바나 3바인데 여기까지 가는데 온실 작은 면적 같은 얘도 충분히 들어가요. 근데 2000평, 3000평 되면 절대로 안 돼요. 한 1000평을 두 구경 나눴다. 오케이. 근데 2000평을 얘로 두 구경 나눴다. 절대로 물이 앞뒤물 편차가 크게 나타나요. 그리고 가격은 요거는 티켓 30만 원. 요거는 가격이 한 200만 원대인데 이게 되게 이태리제가 많거든요. 그런 거는 아마 환율 때문에 300만 원 됐을지도 몰라요. 그 전에 유로화가 1,500, 1,600원일 때 200만 원 초반대였으니까
지금 환율이 올랐으니까 한 200, 300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래 것도 한 100만 원, 100만 원 초반대였는데 환율 때만 한 150만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고, 근데 저도 아마 요거를 우리나라에서 안 만드는 이유가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수입산인데, 그리고 유로화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비싸게 적긴 비싸졌어요. 그래도 요거 써야 되겠죠. 그래서 다니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업자분들이 와서 특정 어떤 업체가 있는데 얘랑 모델마다 똑같아. 그래놓고는 가격이 자기가 300만, 200만 원 싸게 판대. 그러면은 사실은 얘가 50만 원 더 비싼 거거든요. 왜냐면 얘는 30만 원짜리고 요즘 얘는 아까 얘는 요즘 환율로 해서 한 300만 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얘가 더 싸게 준 건데 그렇게 팔고 다니는 사람이 꽤 되대요. 꽤 되대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압력 보정 단추가 여기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압력 보정 단추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다지식 드리퍼 쓰는 경우가 이제 드문데, 다지식이란 뭐냐면 요 압력 보정 단추 안에 드리퍼를 여러 개 담아요. 다지식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우리가 편차를 10% 보는데 다지식을 쓰게 되면 10% 이상 벌어져요. 훨씬 더 크게 벌어져요. 보통 우리가 쓰는 거는 2리터에 4리터짜리 써있죠? 10%다. 요거 10%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게 맞았을 때, 압력이나 이런 게 맞을 때 10%고, 시간이 지나면은 편차는 더 커진다. 편차는 커져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2리터에서 4리터짜리를 보통 우리가 쓰는데,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2리터죠. 2리터는 여기 계신 분들 온실 면적은 2리터가 맞아요. 2리터가 그 갈색 뭐죠? 메타피는 갈색이거든요. 그거 쓰시면 딱 맞아요. 2리터면은 1분당 3mm니까 33mm니까 3분 들어가면 100mm거든요. 지금 뭐 아마 거의 저한테 연락할 때 몇 분 주세요 하면 5분 줍니다. 그러면은 150ml. 저는 보통 2리터